그러면 일과 시간 이후에 네. 카톡 업무나 전화 업무를 자주 하는 건 또 요즘 어떻습니까? 사회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많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지는 없어요. 사실 계속 말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일반 근로자분들도 그거를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정해진 근로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뭐 이제 입법 추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직은 네네. 우리 군인인데 그게 될 리는 없겠네요. 이게 일반 근로자들도 아직 없는 상태라서 군인들한테는 더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장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사하고 네. 해군 부사관들도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나마 해군들은 캠프화가 돼 있어서 숙소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육군들은 숙소가 막 9개월, 10개월 막 대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근로자분들은 자기가 다니던 곳에서 이제 일단은 보통은 이사 갈 일이 없거든요. 일반 근로자는 자기가 다니는 곳에 계속 다니고 원래 그쪽에 다니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할 일이 없지만 이제 가끔가다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분들도. 근데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먼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는데 어디 강원도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집이 가장 문제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집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근로자분은 이 인사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다니던 곳에 다니겠다. 그래서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근로자분들은 그런 이제 회사가 해결해주지 못하면 인사명령이 그 위법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군인분들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은 워낙 그 육군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렇죠. 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건 알겠지만 전도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건 알겠지만 사실 대책 없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명령자는 얘가 집을 구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거의 직책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얘를 보내. 근데 그 부대는 숙소가 없는 경우가 지금 태반이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 안에 뭐 대기하는 사람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이 모자라요. 원래도 100이 있으면 100이 있어야 되는데 8, 90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저녁 대기하는 사람들 혹은 뭐 그 사람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대기해야 되는 사람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회 같은 경우는 집이 해결이 안 되거나 회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인사명령 거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지금 군인분들은 이게 주택수당이라는 게 있긴 한데 네. 이제 예전에 8만 원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16만 원 인상이 네네네네. 됐는데 사실은 이 16만 원도 되게 턱없이 부족하죠. 네. 왜냐면 내가 이제 관사라든지 이런 숙소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16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전세 5천만 원 이자예요. 전세 아.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이면 결혼한 사람들은 전세 5천만 원짜리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시골이어도 못해도 한 1억은 되니까 네네. 한 2억은 되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이제 인사 명령을 하려면 군인들한테 어떤 살 곳은 내가 먹고 자고 할 곳은 일단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이제 인사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군인분들한테는 또 약간 지금 열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그 작전, 현행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넘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전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약간 우리 군인들이 본인들이 겪어왔던 그런 고통을 후배들한테 전가하면 안 되는데 야, 나도 그랬어. 야, 군인이 그런 게 어딨어라는 식으로 그죠? 약간 이런 문화가 또 퇴보한 거 아닌가. 제일 좀 의문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사급여에 우리가 비과세 목적 자체가 너무 급여가 적으니까 소득세법 12조? 그렇죠 12조죠. 근데 그 저희가 예전에 세법 배울 때도 늘 강의 예전에 시험 준비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병사급여에 세금 물리는 순간 쿠데타 일어난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급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초급 간부 출신으로서 봤을 때는 초급 간부도 사실은 잠겨보고 싶어서 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다 오는 친구들이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소득세법 12조에 이제 3원인데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이제 3년 혹은 이제 같은 이제 병사들 동일하게 본다면 2년 정도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사관생들도 생각해보니까 비과세긴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더 논의할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초급 간부들의 급여가 이제 200만 원 내외일 텐데 그게 사실상 이제 연말정산까지 가면 실제 납부한색이 그렇게 크게 많진 않아요. 정말 미미하긴 하거든요. 법에서 다루는 그 대상이 평등하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게 누구는 이제 장교로 복무한다고 해서 같은 급여지만 비과세로 안 하고 누구는 이제 병사로 급여한다고 해서 같은 의무 복무인데
비과세 적용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 제기하고 좀 변해야 어차피 이게 세수의 큰. 그럼 의무복무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영웅 선수 궁금한 게 사관학교 출신들 10년 동안 비과세를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연도를 기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하지 간부는 않을까. 3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다 중2 때까지. 근데 또 학군들은 2년 4개월인가 거기는. 네, 맞아요. 이제 해군은 이제 2년이니까. 네. 제가 뭐 단순하게 그렇게 논의도 많이 해봐야겠지만 아, 병사 정도까지는 다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계급을 묶으면 되게 중사, 그다음에 하사, 뭐 계급으로 묶는 거. 중위 하사. 중위 하사.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근데 계급도 사실 누구는 이제 장기 복무해서 진급 못하는 경우 하사를 한 6, 7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 진짜 급여에 비해서 세금이 정말 적어요. 그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이제 소득세가 월에 아마 급여 테이블을 보셔야겠지만 한 3만 원에서 4만 원을 매월 이제 원천 징수하겠지만 결국에 2월달 연말정산할 때 한 거진 다 절반은 다 이게 이제 환급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내는 세금 많진 않지만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미미하지만 좀 형평 있게 같이 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준비한 건 많지는 않아요. 저 어차피 저는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온 게 제 준비니까. 아까 저야 뭐- 형평성 있는 얘기네요. 병사들처럼 세금을 하자. 그리고 네. 꼭 그게 뭐 우리 의무복무를 다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연도를 어느 정도 맞추고 하면 좀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기재부에서 엄청 반대할 정도의 그 세수 감소가 절대 없을 거거든요. 제가 절대 없어요. 진짜 적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좀 세법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그런 게 좀 군인들 뭐 봉급 얼마나 받는다고 세금 얼마나 내겠어요. 재벌들은 그렇죠. 뭐 한 사람이 한 엄청 사단의 많이 금액을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엄청 많이 내시죠. 그분들은 애국자시죠. 그러니까요. 그분들 세금 많이 내시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아마 그거는 제일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다른 사실 아까 뭐 이렇게 지금 주택 수당도 얘기했고 당직 수당도 사실은 더 많이 줘야겠죠. 근데 이게 그 금액의 규모 자체가 예산이 마련이 아마 이게 매일매일이잖아요. 당직은 365일 있는 거니까 그 각 부대 다 있는 거면 한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증액이니까. 네. 근데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건 초급 간부들 얘기잖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초급 간부밖에 제가 지금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사회에 있는 이제 군 출신으로서 늘 바라보는 거 가장 걱정되는 게 초급 간부 지원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더 낮아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군에 좀 제일 뭐랄까 중요한 게 초급 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초급 간부가 일단은 지원을 해야 그분들이 장기 복무를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거고 사관학교 생도로 무슨 뭐 800명 1000명 해도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초급 간부의 대우를 더 잘해줘야 그분들이 뭐 장기 복무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장기 복무 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이제 그것도 2차적인 문제지 않을까 제 생각은. 초급 간부 너무 처우가 안 좋으니까 점점 더 이제 병사 급여를 올리는 거에 대해 반대하진 않아요. 그분들 많이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 동일하게 똑같이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똑같이 MZ 세대고 그 친구들도 이제 생각이 다 이제 말랑말랑한 친구들인데 옛날 사고 방식으로 애국페이다. 너희들 뭐 다 선배들 다 그렇게 받았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병사들도 저는 당직 근무 수당이나 저는 옛날부터 말했는데 병사들도 불침번 수당. 그다음에 그렇죠. 탄약 후 근무 수당. 걔네들도 야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시간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전투 유무라는 휴가로 보상해 주던가. 돈을 못 줄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 항상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급여가 시급이 뭐 8,000원, 9,000원 이렇게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사고 방식도 지금 사실 뭐 어떤 거 대체하거나 우리가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 아까 1+12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병사들 바라보거나 이제 군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야 저거 왜 저 비싼 돈 들여서 프로그램 뭐 하냐. 사람 돌리면 되는데 산 하나 옮기는 거 왜 그 사푸냐. 그냥 사람들 가갖고 이게 그러니까 굴삭기 필요 없지. 사람들 가서 하면 되니까.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급여 이분들의 시급을 너무 낮게 보니까 정상화를 해야 그 군인 처우라는 이 사고에 대한 이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공짜라 생각하니까 막 저기다 세우고 여기다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인격으로 보고 하나의 노동자로 보면 사회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치 있게 대우를 해야 그 친구도 그 일을 할 때 그 가치에 맞게 일을 하는데 지금 아마 시급 예전 얘기를 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 시급
120원치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받는다 생각하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겠죠. 사람은 결국 다 똑같거든요. 군인 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거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 병들 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200만 원 같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야 200만 원 같이 해야지. 네가 원해서 왔습니까? 끌려왔지.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병번급 올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걸 각종 수당으로 현실화했으면 차라리 그죠? 그렇죠. 고생하는 병사들 더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삼천근무하는 친구들이나. 너무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니까 맞아요. 그렇죠. 병사들도 초과근무 수당 신청하고 인사기원들 그런 애들은 일 시키고 더 많이 해야죠. 그런 인사기원들 어마어마하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간부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세계가 올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간부들 모집하려면 또 수당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좀 많은 좀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좀 번외로 좀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네네네. 좀 또 여쭤본 게 싶은 게 간부들이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때 개인이 혼자 가는 게 낫나요? 아니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는 게 낫나요? 일단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라든지 어떤 하여튼간 법률적으로 조력을 줄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군법을 많이 아세요? 그건 또 공부하시나요? 같이? 이게 변호사님들이 모든 법률을 다 다루어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변호사님 분마다 다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노동 분야가 전문 분야이듯이 세무 분야를 전문하는 변호사님도 있을 테고 사실은 근데 군법을 전문하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그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님들이 그렇죠, 사실 군법 사건을 많이 그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걸 하지 않으셔도 이제 군법무관을 하다 나오셔서 그런 군인들과 관련된 어떤 이제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아무 변호사님한테 도움받는 것보다는 뭐 군법무관 출신인 변호사님한테 도움받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확실히 변호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많이 납니다. 근데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징계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시고 네네. 대리인 해주시는 거는 네네네. 단가가 좀 센가요? 많이 비쌉니다. 변호사님들이 적게 400에서 한 2천까지 변호사 보수가 나갈 수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우리 하사들이나 소위 중위들이 그 돈이 아까워서 안 가거든요. 근데 징계 받으면 여러분들 정근 수당 안 나오고요. 명절 수당 안 나오고요. 성과성여금 안 나오거든요. 그 돈이거든요. 한 1, 200만 원 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억울하면은 그 돈 나중에 다 군인들 다 후회하더라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돈이 아까워서 그 변호사라고 하면 막 3, 400만 원 막 4, 500만 원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순간 그게 아까우니까 안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뭐 변호사 선임을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군인들도 이제 징계받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변호사는 그 법률적 도움을 받으라고 있는 서비스 직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또 참군인 모드라고 뭐 나라에서 시키는 벌은 뭐 제가 달게 받겠다 해가지고 또 그걸 간다고 당당하게. 아니 이게 변호사님들이 시간당 보수금이 비싸서 그러니까 징계위를 같이 나가고 이런 게 사실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을 도움이 필요하다면 징계위까지 출석을 원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서류적인 절차적인 의견서 어떤 같은 거. 의견서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 조언 이런 거를 받으시면 좀 보수금을 많이 낮출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좀 그러면은 한 좀 낮아지나요? 예, 그럼 100대 정도 가나요? 100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00, 200대? 200에서 300 정도면 그러니까 출석 없이 아니 변호사 괜찮아요? 이거 나가도 됩니까?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면 같이 징계위 출석까지는 요청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의견서 준비를 사실 의견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징계에서는. 그러니까 의견서 준비라든지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발언해야 되는지 발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코칭. 코칭 같은 거 이런 것까지만 이제 받으시는 게 이제 가성비 좋게 변호사님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징계 받으실 때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그냥 무지성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죠. 꼭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우리 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평소에 이런 걸 모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가장 좋은 건 사실 변호사님까지도 대동해서 가면 이게 다르거든요. 이제 압박감이 다르죠. 그렇죠. 징계 위원들이 이거를 괜히 징계를 우리가 좀 잘못하면은 괜히 책 잡히지 않을까, 변호사들과 괜히 문제 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라는 존재 자체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그 무게감이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법률 의견도 조력을 받고 뭐 코칭을 받는 거지만 또 같이 가는 것도 사실은 좋긴 한데 이제 그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세무사님은 군인과 함께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저희 다 지인들 다 세무사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한테 우리 다 고객들입니다. 사실 다. 네. 세무사님이 끝내줍니다. 네, 아주 만족하는 맡겨두시면은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무 필요하시면 우리 윤승인
세무법인 연락 한번 주시고요. 세무회계 승인. 아 세무회계 네. 승인입니까? 네. 아. 여기도 이름이 뭐였죠? 제가 저는 법률사무소 명수입니다. 거기 소속이신 거죠? 네네. 명수씨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대표님이 명수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근데 왜 명수신 거예요? 원래 그 수가 이제 제 이름에 문민수에서 네. 쓰고 명은 이제 저랑 같이 하려고 했던 분의 이제 이름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명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명수. 사건의 명수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외람된 말씀인데 요즘에 사관학교 출신 친구들이 네네. 머리 좋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역하고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로스쿨 좀 많이 어렵나요? 아니 이게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취업 문제라든지 계속 어떤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할까? 점점 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특히 그리고 로스쿨을 가면 어쨌든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요새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의대, 문과는 로스쿨. 전문직.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예, 문과가 이제 취업하기가 일단 애초에 어렵고 네. 그러면 전문직 문과분들이 이제 전문직이나 어떤 공무원 이런 걸 많이 가시는데 전문직에서 어쨌든 변호사가 조금 괜찮으니까 로스쿨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분들, 네. 성적이 좋고 이런 분들, 그리고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로스쿨로 몰리고 있죠. 문과는 특히. 근데 문과뿐이 아니고 이과라든지 많이 와요. 다른 이런 과에서도. 예. 예를 들면 또 의사인데 갑자기 로스쿨 오시는 분들. 어. 의사한 회사도 참 많아요. 의사한 회사 약사가 로스쿨에 많이 와요. 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의료 전문으로 하겠죠. 그렇죠. 뭐야 우리 변호사님 노무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세무사님 저 궁금한 게 회계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장부 작성 다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생도들은 동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동기회. 네네. 그럼 동기회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기수마다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수마다 좀 발생하는 문제가 네. 동기회비 횡령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이 모든 기수마다 네. 동기회비 횡령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동기회비를 어떤 누군가가 총무를 통해서 사적으로 그거를 잠깐 빌려 썼어요. 네. 그 나중에 다시 건금을 채워놨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 당연히 되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게 다 법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네. 봤을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작은 건 개모임 같은 거를 우리가 건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억 단위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번에 봉기에 어떤 회장이 횡령죄로 잡혀갔다고 누가 뭐 경찰에 해군 쪽인가요? 아니에요, 육군 쪽. 육군 쪽이에요? 학사 장교였는데. 많아요. 이거는 기수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사, 삼사, 학사 다 있어요. 네, 다. 그분도 저기 동기회가 한 8천만 원 정도 모은 그 이제 공금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나 한 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뭐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데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동기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네. 동문회 해가지고 사단법인 딱 그 해서 딱 등록해서 하면 이제 고유번호증 받아서 하는 데는 진짜 다 이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서 장부 작성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재무제표 다 확인받고 신고를 넣어야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그 금액에 대한 이제 법률적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 여쭤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회계적으로 넘어오면 그게 우리가 지금 법이나 됐다 치면 기본적으로 돈을 함부로 빼가면 횡령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그거를 세무적으로는 가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가지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여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여금인데 이자를 안 받은 거잖아요. 이자만큼에 대한 이제 당연히 손해. 예, 그 제재가 있는 거고 우리 세법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빼갈 수도 없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횡령으로 법률적. 왜냐면 그 허가받지 않은 공금을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 결정권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회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데 회칙은- 이제 그게 뭐 어떤 법률적으로 사단법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동기들끼리 그렇죠. 어떤 총무라고 지칭은 그 직책을 준 친구에게 그 친구 통장을 개설해서 네. 자기 이름에 가로치고 뭐 몇 기 동기의 모임 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모은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보통 다 하죠. 근데 이게 평소에 주기적으로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중간에 누군가 그 돈을 빼다 썼고 네. 다시 채워놓긴 했고 네. 그 본인들이 실토하기도 하거나 용서를 바라기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변호사님께 네, 여쭤봐야 변호사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횡령이라는 게 꼭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모임에서도
이런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령의 의미가 뭐냐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이거 내가 돌려주지 않거나 내가 나를 위해서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타인의 재산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네네네네. 횡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법인이 아닌 동기회도 횡령이 됩니다. 음. 그리고 문제가 이런 어떤 범죄들은 사실은 어떤 횡령을 예를 들면 내가 횡령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 이미 횡령이 된 거고 네. 횡령 이미 끝난 겁니다. 횡령이 죄가 된 거고 네. 다시 돈을 채워 넣어도 횡령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 내가 이미 횡령죄를 그거는- 저지른 거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내가 얘를 치료해 줬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횡령도 똑같아요. 내가 돈을 뺐다가 다시 돌려놓더라도 어쨌든 내가 횡령 행위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이제 횡령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동기회 내부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처벌받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이렇게 잘 용서를 해줘서 그 그걸 동기회에 참지 않을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치다. 네. 그러면은 30명은 처벌을 원하고 30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0명은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처벌받는 거죠. 한 명이라도 문제 삼으면 처벌받는 아, 그렇습니까? 거죠. 네네. 어. 모든 동기가 다 용서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총무가 있고 네네. 그 돈을 빼달라고 유혹한 놈이 있어요. 네네.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돈 창고지기, 네. 돈 빼간 놈. 둘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죄가 됩니까? 이게 이제 형법에는 이제 공범이라는 이제 또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네. 공범이 돼서 이 공범도 어떻게 보면은 방조범이 있고 공동정범이 있어요. 네. 근데 방조범은 이제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좀 적은 정도인데 공동정범은 뭐냐면은 거의 똑같은 정도의 잘못을 했다. 실제 실행범은 아니지만 어떤 거의 동일한 수준의 범죄다라고 보는 건데 이 정도는 거의 공동정범이죠. 그러면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로 한 다음에 뭔가 나중에 끼미새가 안 좋으니까 그때 한 번에 갚았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이 금액을 가져간 게 아니라 네네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나중에 야 이제 슬슬 돈 넣어놔야 될 것 같아. 그 다시 넣어놨다. 그럼 이걸 한 번의 행위로 봅니까? 여러 번의 행위로 봅니까? 이게 개별적인 행위로 보는데 근데 또 이제 포괄일죄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포괄일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횡령이 1회가 아니라 네네. 다 해서 한 번의 횡령. 네네네. 하나의 행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진행하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또 각각의 죄로 볼지 아니면은 그냥 한가의 일죄로 볼지. 근데 이렇게 좀 범죄 행위 자체가 비슷하면은 이제 그 묶어서 포괄일죄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횡령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횡령하는 사람들은 죄가 큰가요? 아니면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1억 정도 횡령하면은 일단은 초범이면은 징역형은 나오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억 정도면은 그 정도로 나와요? 그렇죠. 1억 이제 금액이 좀 형사 사건 경우에는 이제 1억 정도가 어떤 그런 되게 큰 기준점이에요. 1억을 네. 넘는 순간부터 좀 되게 큰 조금 안 되면 1억 조금 안 되면 8천만 원? 8천만 원도 어쨌든 그건 이제 징역과 뭐 벌금 뭐 집행유예의 어떤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넣었다 뺐다 해야겠는데 그게 총 합은 1억인데 네네. 실제로 가져간 건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는요? 그런 것도 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것 좀 반영되면은 피해 금액이 실제 그 사람이 총 뺐던 건 1억이지만 좀 많이 복원시켜 놨다면 그런 것 좀 반영돼서 뭐 형량이 좀 이 형사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 회복을 또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형량이 많이 좀 감소할 수 있죠. 피해 회복을 하면. 어쨌든 그래도 총 금액이 1억 정도 된다면 뭐 징역형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나오고 그 대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잘 되면 벌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집행유예는 전과자잖아요. 그렇죠. 벌금도 벌금도 전과자입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벌금도 전과자군요. 그래요? 벌금도 한 50만 원도 그래요? 네, 50만 원도 전가로 이제 남는 거예요. 벌금형 이렇게 나면은 네네. 우리가 교통 딱지가 과태료는 그건 과태료군요. 그렇죠. 벌금이 아니라. 네네. 그렇군요. 대부분 이 공기회비 횡령한 놈들이 현역 군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현역 군인이 이러한 일을 벌여지면은 강제 전역은 안 되고 그러나요? 그것도 횡령인데? 이게 그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는 또 그건 고려해봐야 징계 되고요. 봐야죠. 네, 징계를 통해서 보통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동기회나 뭐 사실 마을 여기 관리회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이런 관리회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그래서 보통 감사도 많이 선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건 이제 회계사 영역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공금을 우리가 뭐 충당금을 설정하고 우리가 뭐 수리할 때 썼고 저기 뭐 블럭 까는 데 갈아치웠다 것처럼 동기회 돈도 크면 사실은 동기회에서 그 회칙 만들어서 1년에 몇 번 감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 분명히 있어요. 보통은 있어요.
작은 데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동문회 급으로 가면 거진 다 하거든요. 그- 감사 선임에서.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횡령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동기회를 만들었어요. 돈을 모았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돈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인간하는 친구들이나 지금 동기회 관리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자기가 잘 관리하려고 했다 범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 욕심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애초에 이런 걸 뭐 회계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게 아마 수수료도 크지도 않아요. 네. 감사 확인받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게 정말로 그냥 아예 맡기면 안 되나? 돈을 어디 회계 회사한테 회계 사무실이란 게 우리가 장부를 관리해 준다는 개념이지 기본적으로 현금 출납부로 관리하진 않아요. 아, 그건 네네네네. 통장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총무분이 이제 돈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그 관리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어디에 썼고 이제 장부 만들어서 이렇게 잘 썼습니다. 이러면서 도장 찍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후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돈이 나갈 때마다 그 격리 직원이죠. 그런 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죠. 1년에 연말에 한 번. 보통 이제 회사들이 이제 결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법인들 이제 결산하거나 네. 개인 사무실도 똑같이 결산하니까 네. 그때 우리가 얼마 돈이 들어왔고 얼마 지출이 됐다. 요 정도를 확인해서 이상 없습니다. 땅땅땅 잔액이랑 딱 맞습니다. 땅땅땅.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통장의 잔액과 돈이 나가는 흐름이랑 일치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게 가지금 그게 횡령이에요. 아. 돈이 출금됐는데 항목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이번에 누가 어디 뭐 저기 승진 보통 군임금이 진급해서 어느 위치에 갔다. 별을 달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행사하잖아요. 그때 행사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뭐 10주년 됐다 행사하거나 그 행사비에서 영수증 하나 달아서 그 금액이랑 딱 통장 돈 나간 거랑 일치한다. 그럼 딱 그게 우리가 이제 감사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결산할 때 확인하는 건데 근데 그거랑 관련 없이 돈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 그게 말 그대로 그게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려고 감사 맡기고 이제 결산을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외감 법인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꼭 받아야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고 자산이나 수익이나 뭐 종업원 요건을 다 채워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요런 작은 이제 공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어디에서 선임해서 받고 그 도장은 누구누가 찍는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아파트 나중에 관리하면 보세요. 1년에 딱 결산 끝나고 나면 그 회계법인 같은 데서 딱 붙여요. 그러면 이제 딱딱 넘기면서 맨 뒤에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우리 도장 마을 찍혀져 있고. 우리 동장님들이랑 다 도장 다다닥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 잘 썼습니다 하고 감사인이 딱 서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횡령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하시는 애초에 분 그렇죠. 계시면 뭐 굳이 그거를 꼭 뭐 어디 그 정말 그 회계 법인에 맡겨야 우리 왜냐면 이게 법적 대상은 아니니까 대신 이제 감사인을 누구 선임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큰 금액도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몇십만 원도 안 될 돈으로 1년치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맡겨놓으면 장부의 흐름을 다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가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지 생겼을 때 누가 한번 잣대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걸 위해서 좀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한 거. 어느 그러네요. 회사든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그런 거를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을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제가 할 건 아니지만 뭐 제가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후배님들이 동기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모임이 구성돼서 통장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금액이 좀 크면 회계 감사를 받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거죠. 감사받는 게 안전하시죠. 좀 좋은 말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건데 요즘 우리 동기 이게 이슈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이게 너무 많이 들어요. 기수마다 있고 저도 선배님들 누구 감옥 갔다 뭐 했다 되게 많아요 이슈가. 네, 그래서 이 동기회비는 여러분들 이 장교나 부사관 여러분들 동문회 동기회 여러분들 있으시면은 꼭 이렇게 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군인 보수는 이번에 이제 처음 다뤄봤는데 일반 근로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고 근데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공무원 보수 규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다른 공무원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공무원이랑 똑같은 보수 규정을 적용해서 시간의 근로 시간을 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 현업 공무원은 오히려 근데 또 다르게 판단하면서 현업 공무원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군인들을
를 위한 어떤 별도의 특선 차라리 법률을 만들어 준다든지. 왜냐면 군인은 되게 특수하거든요. 근무 형태라든지 근무 시간이 다른 공무원이랑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군인들을 위해서 어떤 좀 특별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좀 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또 급한 문제는 현역 공무원 또 지정까지도 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에 있는 이런 열악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인분들의 어떤 이 보수라든지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저희가 국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인재들이 자꾸 유출되니까 좋은 인재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재들이 떠나는 상황이 돼서 어떤 저희 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쨌든 이런 군인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군 출신으로서 이제 저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이제 뭐 액수는 좀 늘어났겠지만 실질적인 이제 수령하는 금액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도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후배님들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제 밖에서 큰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같이 문제 제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된 거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공론화돼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군 복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